자, 그럼 이어서 그 4차 시의 탐구활동 2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중농정책과 농업의 발전 모습을 정리해보자 그랬죠. 조선시대는 이제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는 아예 정부가 농서를 보급을 합니다. 농업 서적을. 그래서 질문 2번에 보시면 기역에 해당하는 조선 전기 대표적인 농서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농서가 있고요.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농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우리 1차 시에 세종할 때 세종의 업적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풀면서 들어봤거든요.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해서 편찬한 책이고요.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업기술 소개를 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선 이때까지 수입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기후나 풍토가 우리나라랑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이제 물어보고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업 기술을 소개한 거죠. 이 책 이름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 농사직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농사, 농사직설, 그 다음에 금양잡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만 모내기가 확대됐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자, 모내기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땅이 있으면 논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논자리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모가 자라게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보리를 심어가지고 빨리 모내기 하기 전에 추수 한번 하고 보리를 심어가지고 추수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모판에 있는 모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를 갖다가 심는 거죠. 그게 모내기죠. 지금은 기계가 쭈르락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기계가 없었을 때는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품앗이 같은 것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모내기를 했을 때 일단 이제 모판에서 모가 기르는 동안 보리를 한번 수확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모내기 하면은 이제 가을에 또 추수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모내기를 통해 가지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긴매기하는 노동력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매기가 뭐냐면 잡초를 뽑는 거예요. 잡초를. 이 잡초를 뽑아줘야 영양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잡초를 뽑는 건데 씨를 논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뿌리면 이 잡초가 금방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를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긴밀게 하는 노동력이 감소가 돼서 벼와 보리 이모작도 가능해지고 광작이라는 것이 유행한대요. 광작. 넓은 광자의 지휘작자. 한 사람이 이제 넓은 땅을 경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작이 유행으로 질문 3번 볼게요. 광작이 유행으로 농민층에 나타난 계층 분화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물어봤는데 일부 농민이 분홍층으로 성장하겠어요? 다수 농민이 분홍층으로 성장하겠어요? 그렇죠. 일부 농민이죠. 일부 농민. 일부 농민만 자기가 혼자 땅을 많이 경작하게 되면서 분홍층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한 채밖에 안 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뭐 임대를 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것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광작이 유행을 하면서 일부 농민은 분홍층으로 성장을 하지만 다수의 농민들은 아예 자기가 소작을 했던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빌릴 수도 없게 된 거죠.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니까.
그래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내기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로 비교를 해봤고, 하나 더 본다면 여기 상품 작물 재배 있죠, 그쵸? 그 조선 후기에는 원래는 이제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자급자 쪽, 자신들이 이제 나눠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상품이 될 만한 작물들을 이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인삼, 면화, 담배, 채소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 한번 추리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수공업과 상업, 무역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공업은 조선 전기에는요, 장인을 공장 안에다가 등록해 놓고 각 관청에 소속시키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영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관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 수공업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 빈칸 20번 조선 후기에는 요런 수공업도 나타나게 되는데 요런 수공업이 뭐냐 하면은 물품의 주문과 함께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미리 받는답니다. 그럼 미리 돈을 내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선불이라고 하죠. 선불. 이 선불을 이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리 대금을 납부했다 그래서 선대제라고 해요. 선대제. 선대제. 미리 자금과 원료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외국에선 이런 거를 뭐 매니팩추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대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뭐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 화폐 같은 것들을 주고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영 수공업 그다음에 그 청나라의 무역 성행 이런 걸로 화폐가 이제 늘어나는 이 당시 화폐는 광산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강, 은강이 개발되고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잠체라고 합니다. 잠체. 몰래잠, 채굴체. 그래서 잠체가 성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광산 운영 방식은 광산 경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덕대라고 불러요. 덕대. 이 덕대가 상인인 물주로부터 자본을 이제 받아가지고 채굴업자인 혈주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분업과 협업의 생산 방식 발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 있죠.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가격 형성되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 책의 핵심은 이제 분업과 협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분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같은 것을 일 같은 걸 나누게 되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광산을 운영하는 데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상업으로 넘어갈게요. 상업. 자, 상업 보시면 조선 전기에는 검소함을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관이 있어가지고 상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어요. 중농, 억상. 너도 나도 상업에 빠지려고 하면 농사가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한양의 종로거리에 상점을 만들었거든요. 그 상점을 뭐라고 하냐면 시전이라고 합니다. 시전.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그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난전권이라고 합니다. 난전을 금하는 권리. 그래서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전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이런 거를 파는 점포는 이제 유기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전은 이제 조선의 중앙에 이제 한양에 있는 거고, 그럼 지방은 장시라고 하는 게 생기죠. 장시. 잠시만요.
글자가 장시. 글자가 잘 이쁘게 안 되네요. 네, 그래도 알아보겠죠. 장시. 자, 장시는 거꾸로 하면 시장이잖아요. 시장. 지금의 시장은 이제 그 상설시장이에요. 상설시장. 매일매일 열리는. 그런데 이때 장시는 뭐 5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이런 꼴로 열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시라고 불리고, 이 장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보찜 장수와 등짐 장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찜 장수와 등짐 장수를 같이 아우르는 말이 뭐냐면 바로 빈칸 25번의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보부상.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거래를 할 때 주로 쌀이나 면포 같은 이런 걸로 이제 물물 교환을 했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화폐가 등장해요. 조선시대 화폐. 그쵸? 상평통보. 네. 조선시대 화폐 상평통보. 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요. 근데 전황이라고 하는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전황이 뭐냐면 시중의 동전이 크게 부족해지는, 동전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동전이 왜 없을까요, 시중에? 그쵸. 이 동전을 이제 재산 축적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고액 화폐인 5만원권을 이렇게 찍어내면 이 5만원권을 사람들이 재산 축적의 용도로 이제 집에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막상 필요한 5만원권이 시중에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5만원권을 새로 찍어낸다고 하죠. 회수가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대동법이 뭐였냐면 이제 집집마다 이제 토산물을 바쳤어야 됐는데, 이거를 토지 결수에 따라서, 땅 있는 사람들이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동전 3배 뭐 이런 걸로 납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그래도 토산물이 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산물을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사다 나르는 나라의 공식적인 상인 공인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전에 금난 정권을 폐지를 해요. 그런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통공정책이라고 하고, 이 통공정책은 신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말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상업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사상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은 여기 보시면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한성의 경강상인, 시전상인, 그 다음 동네 내상,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상도 활동하고 전국의 장시수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부상과 객주 여과계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또 이 공인과 사상 중에 부를 축적해가지고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고 여러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박지원의 고전 소설 중에 허생전 있죠. 허생이 이제 막 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돈도 못 벌어오냐고 막 구박을 하니까 허생이 책을 이제 딱 덮고 그 마을의 부자라고 알려진 변씨를 찾아가가지고 돈 만냥을 빌려요. 그리고 이 만냥으로 뭘 하냐? 시중에 있는 과일이랑 말총을 싹쓸이하죠. 근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말총은 갓을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재료가 없으니까 오히려 웃돈을 주고 이거를 이제 다시 뭐 사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을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도구같이 매점 매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공정거래법이.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었겠죠. 그쵸?
그래서 상황까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 무역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국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무역은 개시무역이라고 하고요. 시장을 열었다 개시무역. 그리고 개인끼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은 뒷구멍으로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후시무역이라고 해요. 개시무역, 후시무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산포에 설치한, 자, 철자 조심하세요. 맞춤법, 외관입니다.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역까지 살펴보았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실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 4차 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나무를 본 것이라면, 이 나무를 본 내용을 가지고 숲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보면 상업에서 공인이 등장하고 사상이 활동하고, 농업에서 뭐 논농사에 여기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뭐 모내기법 이런 거랑 이런 거, 그다음 상품 작물 재배하고 막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 수공업은 민영 수공업을 발달하고, 아까 선대제, 미리 이제 원료나 대금을 납부하고 이제 물건 생산하게 하는 거 선대제, 이런 걸 봤을 때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 농촌, 수공업, 광업, 상업, 그 다음에 화폐 유통, 무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앞에 강의에서는 조선 수치체제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 뒷강의에서는 이제 조선의 뭐 수공업, 농업, 수공업,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경제 파트 아주 수고하셨습니다.